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 할 시간인데 네. 그 화요일날 네. 하신 블랙홀과 3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것의 이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모든 것의 이론 맞죠? Theory of Everything. 그렇죠. 저번 주까지는 뭐였냐? 저번 시간까지는 뭐였냐면 지구는 팽창한다. 지구가 팽창한다는데 우주는 팽창한다. 그렇죠. 그리고 한쪽으로 팽창한다.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멀어진 은하수일수록 더 멀리 간다까지 했고요. 한마디로 점점 커지고 있다. 궁금한 건 우주 밖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커지려면 뭐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나올 얘기가 블랙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린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파동은 약간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입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제 양강자 역학적으로 빛은 빛도 되고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네.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파동일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헤르츠 뭐랄까요, 그 신호, 통신 신호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지만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이게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먼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왜 엄청 맑은 날 이렇게 이불 털면 약간 먼지처럼 살짝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쓱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게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제 2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1783년도에 어떤 영국인 이제 과학자죠. 존 미셸이 이런 글을 한 편 씁니다. 어떤 별은 너무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빛이 탈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된다. 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빛도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해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 세계, 전 우주에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별들은 볼 수가 없다. 왜냐?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중력이 너무 세서 빛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칭하냐? 블랙홀.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별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제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이 비슷한 가정으로 프랑스 과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턴을 중력을 적용을 해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대포는 아무리 강하게 쏴도 중력이 끌어당겨서 떨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빛은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빛은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언제나 지구에 일정하게 도착을 하는데 근데 지구에서만 봐도 입자로 된 포탄을 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빛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에디션까지는 자기 책에서 그 말을 썼다가 세 번째 말에서는 지워버립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우선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냐? 우선 우주에 가스가 찹니다. 어느 공간에. 그리고 대양의 하이드로젠이 얽히고 설키고 지들끼리 막 부딪혀요. 중력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뭉칩니다. 그리고 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이드로젠과 여러 가스들이 섞여서 그걸 이제 감싸는 게 뭐냐면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물풍선 있죠. 네. 물풍선에 물을 계속 넣으면 풍선이 그걸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 물풍선의 끝을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가지 않고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이 그 가스들이 터지지 않고 안에서 핵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이게 막 분출하려는 걸 중력이 끌어당기면서 이게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별이 되는 거죠. 별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식는답니다. 이게 핵 반응이 엄청나게 열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이 크면 클수록 이게 빨리 식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센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은하수의 태양은 태양계의 태양은 한 50억 년 남았어요. 이제 50억 년 뒤면 꺼져요. 그렇겠죠. 근데 이 태양보다 더 큰 다른 은하수의 태양은 10억 년 정도밖에 못 간답니다. 더 큰데. 이제 열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 안에서 별이. 그럼 이제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1920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인도 대학원생 학생 이제 프루라마냔 찬드라세카르는 네. 영국 캠브리지로 유학을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랑 공부하러 가냐면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3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본 거예요. 그 에딩턴한테. 네. 그랬더니 에딩턴이 그런 거죠.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군지 궁금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아인슈타인하고 나밖에 이해를 못한다. 이 정도로 자기가 되게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데 찬드라 이 세카르가 이제 가던 중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연료를 다 썼으면 별이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이해 한계를 좀 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이제 별이 다 타서 없어졌는데 그럼 중력은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입자가 서로 아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쪼그라들면 중력이 계속 끌어당기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이론이 있었나 봐요. 폴리 제외 원리에 따르면 물질 입자는 같은 속도로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대요. 그렇다는데 그럼 물질 입자는 다른 속도로 가져야 된대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찬드라 세카르가 일정 수준까지는 이를 버틸 수 있다는 이론을 내요. 이를 이제 찬드라 세카르의 한계라고 칭한답니다. 별의 밀도가 이 한계보다 작으면 수축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뭐 수축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별 작아질 거 아니에요. 수축하는데. 여튼 이 에딩턴은 이 이론을 부정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별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그리 주장했고 에딩턴도 이를 따랐어요. 찬드라 세카르를 설득해서 딴 거 하라고 설득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딴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국인이 네. 인도인한테 딴 거 해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1983년에 이분이 인도인분이 네. 노벨상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약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증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39년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펜하이머가 어떤 사람이냐면 네. 핵폭탄 개발에 깊이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관여된 인물이고 네, 엄청난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네. 전쟁이 끝났어요. 1960년대부터는 이제 다시 천문학에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양자역학의 시대고 핵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시대에 그 핵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가니까 이때 양자역학이 좀 되게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오펜하이머는 중력장이 빛의 이동 경로를 바꾼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빛의 표면에서 빛이 별의 표면에서 살짝 꺾인다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를 일식 때 멀리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꺾이는 게. 별이 일정하게 줄어들어 표면의 중력장이 정말 강해져서 빛이 안쪽으로 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입자로서의 그런 뭔가 물건으로서의 빛이 존재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력에 의해서 빛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빛이 탈출할 수 없다면 다른 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못 나오면 아무것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중력장 정도면. 중력장으로 모든 게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빛이 못 나올 정도로 빠르게, 그러니까 엄청 세게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당 불로부터 나오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랙홀 주변을 부르는 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 이벤트 호라이즌 안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긴 하지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는 절대 시간이 갇힐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 중력장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붕괴하는 별의 지표면에서는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서 몇 초마다 신호를 보내봐요. 그러면 11시에 그 한계를 넘어 별이 작아지게 되면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우주인이 그 소멸해가는 별에서 몇 초마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밖에 그 궤도를 떠도는 우주선한테 빛이 그 별이 어마어마하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때 중력장이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10시 59분 59초에 보낸 신호는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9초에서 11시 사이에 중력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졌다. 그 신호는 사라져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궤도에서 빠져나와서 우주선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우주선에서는 그 11시의 신호를 평생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 우주선에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 영원하다고 말을 하는데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인터스텔라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인터스텔라가 그걸 네, 네. 이제 기준으로 만든 영화고요. 그렇죠. 결국 이 별은 점점 사라지고 우주선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블랙홀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에는 중력이 똑같이 가해집니다. 그 별이 가지고 있던 중력이. 왜냐하면 별이 여전히 우주선에게는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별이 보이나 봐요. 이 별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별이 완전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홀이 그거잖아요. 우주에 구멍이 났다. 네.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별이 너무 세서 그 별이 보이긴 한 모양인데 어쨌든 근데 눈으로는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붉은색 저번에 한번 이 책 하면서 했던 게 적광색으로 한쪽으로 치중이 돼서 사람 그 뭐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중에 너무 붉은색이 세다 보니까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광색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답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빛이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적광색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선 제가 봤을 때 전문가의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사건의 지평선,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 왜 하얗게 이렇게 왜 토성 마냥 네네네.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네. 그 영화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거대한 그 빛의 삼광 그걸로 이벤트 호라이즌을 표시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잠깐 이제 너무 안 보이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표현하는 것 같고 그게 눈으로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력장 자체가 그 이벤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아무도 모르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간 사람도 없고 그 뭐 좀 SF적으로 가보면 웜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걸 지나가면 그 중력을 뚫고 지나가면 다른 공간으로 나올 수 있다. 사실 인터스텔라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거의 뭐 한 30년, 40년 만에 거기 나왔더니 3, 40년이 지나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은 네. 블랙홀이 무엇이냐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이제 시간에는 프로파간다의 아버지. 네. 선전. 요새 선전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렇지 안 쓰죠. 잘. 요새 선전이라고 하면 약간 선전선동이 생각이 나는데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광고를 선전이라고 했었죠. 선전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요새는 좀 약간 프로파간다라는 말처럼 정치적인 약간 좀 그런 선전한다 뭐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사실 프로파간다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말입니다. 네. 잠깐 그 이분이 앞으로 다루게 될 다음 책 내용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여성분들의 담배 피는데 어마어마한 일조를 합니다. 누구죠?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로이트 조카입니다. 그 지그문드 프로이트 그 심리학자의 조카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시가에서 그냥 일반 담배로 넘어오게 한 일조를 한 그러니까 그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요새 말로 하면은 PR 퍼블릭 릴레이션인가요? 그 여태까지 모든 것의 이론 재밌게 읽고 있고요. 근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한계가 있죠. 이거는 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꽤 재밌습니다. 이거 그냥 읽기만 해서 그냥 이해를 넘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해도 꽤 관심을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책 읽는 거 있으면은 그때 재밌는 책으로 좀 소개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의 코너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이런의 방송 밥방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스 타이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